지금 베트남에서는 한국 비자냐, 일본 비자냐, 어떤 게 더 가치가 높은 것인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현실과 다르게 베트남에선 무조건 일본 비자를 더 값어치 있게 쳐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태어난 린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고 평범한 학교를 다니고 평범한 꿈을 꾸었죠. 하지만 대학을 졸업할 무렵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어요. 일자리는 부족했고 젊은이들은 대부분 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어요. 오히려 대학을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한국에서 베트남 땅 안에 세운 공장에 들어가서 기회를 얻는 경우가 더 많았고 이상하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어중간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물론 베트남 내 사무직 일자리를 구하는 건 가능했죠. 다만 급여가 높지 않을 뿐 오히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한국 회사에 공장 노동자로 들어간 친구는 지금 가족들을 부양하며 살고 있죠. 아니, 베트남에서 명문대를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대학 졸업장을 따기 위한 그다지 좋은 데로 가지는 못해서 제 현실이 더 가혹했을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선택지가 유일해 보였어요. 특히 한국과 일본은 그 당시 저희 또래에게 인기 있는 선택지였어요. 그리고 주변 어른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죠. 일본으로 가야 한다. 일본은 베트남 사람을 많이 받아준다. 일본어를 못해도 일할 수 있다. 일자리가 많으니까 무조건 일본으로 가야 한다는 그 말. 저는 단순하게 그 말을 믿었어요. 어른들이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당연히 옳은 방향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두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단순히 한국 예능을 즐겨보는 편이었지 일본 예능이나 일본 TV 프로그램 같은 건 일체 시청하지 않기에 가능하다면 한국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인 걸 고려하면 일본으로 가야 한다는 주변 어른들의 조언에 따라 일본행을 선택했어요. 사실 별다른 망설임도 없이 그냥 일본행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일본어 시험만 통과하면 비자를 받기 쉬웠어요. 자리도 많았고 경쟁률도 낮았고 정말 떨어지면 바보라는 그 시험을 봤죠. 당시에는 일본이 관광 특수를 맞이하며 쉽게 비자를 내어주던 때이니 더 기회라며 놓치지 않기 위해 달려들었죠. 일선에서 필요한 인력도 많았고 일본 내 공장에서 공산품을 찍어내야 하는 수량도 늘었으니 인력이 많이 필요했던 거고 그렇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꿈을 품고 떠났던 그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새벽 공항의 서늘한 공기, 마음 한편에 자리한 기대감과 두려움. 모든 게 낯설었지만 그래도 어른들의 말을 믿고 가는 길이니 분명 잘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렇게 저는 일본으로 향했어요. 그때는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 선택이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은 후회와 깨달음을 남길지를 말이죠. 그렇게 일본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생각보다 쉽게 풀릴 거라고 믿었어요. 주변 어른들이 말한 것처럼 일본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열린 나라라고 들었으니까요. 실제로 일자리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일본어를 거의 못했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청소일 같은 단순 노동은 언어 실력이 없어도 가능했어요. 남자들은 길거리 공사 현장에서 안전요원 같은 걸 하기도 했죠. 공장 같은 곳에서도 사람을 많이 뽑았고 베트남 사람들끼리 소개해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게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선 생활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일본에는 베트남인들이 모여 사는 집단 거주 구역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든든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함께 지내야 했고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 차이로 갈등이 끊이지 않았어요. 조용히 쉬고 싶은 날에도 누군가는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떠들며 술자리를 즐겼고 누군가는 작은 다툼을 이유로 싸움을 벌였어요. 알다시피 일본 집들은 방음이 취약한데 그 소음들은 베트남에서 들리던 소음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게다가 베트남 사람에게 소개를 받아 공장에 들어갔던 건데 첫 월급을 받자마자 자기한테 소개비를 줘야 한다며 제 급여의 일부를 뺏어가듯 가져갔어요. 안 줄 수도 있었지만 저는 베트남인 집단 거주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저한테 굉장히 좋지 않을 걸 알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급여의 일부를 줘야 했어요. 물론 첫 6개월간 급여의 일부를 주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며 제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면 저 역시나 그런 소개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빼앗기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룰. 정말 소름 끼치도록 베트남의 불합리함을 그대로 일본에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점점 지쳐갔어요. 게다가 받는 급여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는데요. 생활비를 제외하면 손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아껴 쓰고 또 아껴 써도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송금을 할 때도 시원하게 많은 금액을 보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죠. 게다가 기존에 알던 것과 다르게 언어의 장벽도 쉽게 넘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일본어를 몰라도 괜찮다고 했지만 막상 일을 하다 보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매번 단순한 지시만 듣고 움직이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이 무기력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공장 내에서도 일본어가 가능한 베트남인들은 금방 관리자로 올라가고 우리 베트남 사람들의 관리자로 근무하며 편하게 근무하고 돈도 더 받아가요. 그러니까 저같이 일본어를 하나도 모르면 평생 이것밖에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냥 부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날은 진짜로 여기가 감옥 같은 곳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밖에 나가도 베트남인들과만 어울리게 되고 일본 사회 속으로는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마음속으로 변명했어요. 나는 외국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언어를 못해도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해.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어요. 이건 내가 꿈꿨던 미래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일본에서 생활을 이어가면서 어쩌면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렇게라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언어를 못해도 일할 수 있고 일단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눈을 돌릴 수 없는 현실을 보게 되었는데요. 베트남에서 온 남성 동료들이 일본인 상사들에게 받는 대우는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모욕적인 언행은 기본이었고 사소한 실수에도 공개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때로는 손찌검 비슷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특히 어느 날 같이 일하던 베트남 남성 동료 한 명이 작업 도중 작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일본인 상사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물리적인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사실은 그 베트남 동료가 실수한 게 아니었는데 대화가 잘 통하지 않으니 오해를 받았고 그 책임을 지게 된 거죠. 순간 저는 몸이 얼어붙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저는 그저 여성이었고 직접적인 표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방관자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자로 태어난 게 다행일까? 내가 남자였다면 저 자리에 서 있어야 했던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베트남에서도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은 없었는데 여기서는 매일 그런 불안을 끌어안고 살아야 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는 최소한 일본에서는 없을 줄 알았고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나 들리는 이야기처럼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저에게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도덕성이 높다, 친절하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그 일본인들의 이미지는 처참히 부서지고 없었으며 저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정말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겠구나 싶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일본에서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묵묵히 일하고 돈을 모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그때부터였어요. 주변에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던 게 말이죠. 어느새부터인가 같이 일하던 베트남 동료들 사이에서 솔깃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쉬는 시간마다 속삭였죠. 한국은 급여가 훨씬 높대. 한국은 외국인한테도 대우가 좋대. 여기서는 희망이 없어. 처음엔 솔직히 잘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 좋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 나라에 가려면 한국어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거대한 장벽이라고 느껴지죠. 일본에서는 언어를 몰라도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몸만 부지런하면 일단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했어요. 한국어를 일정 수준 이상 하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웬만하면 한국어가 필수다. 한국어를 못하면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운 좋게 구한다고 해도 소통이 안 되면 매일 혼나고 힘들 거라고 했어요. 쉬운 건 결코 없구나 싶었죠. 지금도 일본에서도 이렇게 힘든데 굳이 새로운 나라에 가서 또 고생해야 할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까? 배운다면 정말로 한국에서 대우가 훨씬 좋아질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해 알아볼수록 마음이 끌렸어요. 급여 수준이 높다는 것도 복지나 근무 환경이 훨씬 나은 것도 모두 중요한 이유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을 움직인 건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사람답게 대우해준다는 말이었어요. 물론 한국어를 못하면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언어만 통하면 한국인들은 외국인에게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했어요. 어떤 베트남 동료는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평생 동안 외국인으로 살아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노력하면 진짜 이웃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한국에는 일본처럼 베트남인들끼리만 모여 사는 별도의 집단 거주구역이 없다는 것도 오히려 더 좋게 느껴졌어요. 굳이 베트남 사람이라는 틀 안에 갇히지 않고 그냥 한국 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정말로 부러웠어요.
어디에 속하지 못하고 늘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일본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때문에요. 베트남에서 있던 악습 때문에 그대로 일본에서도 힘들 거면 뭐하러 여기 있냐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생각했죠. 한국어를 못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평생 소외된 채 살아야 하는 게 더 무서운 거구나. 그때부터 저는 한국으로 가기 위해 진심을 다해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퇴근 후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정말 다행인 게 일본 내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학원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베트남인 집단 거주구역 근처에 그런 학원이 생긴 거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솔직히 대학도 좋은 데를 못 나왔고 대학에서도 졸업 요건만 맞추느라 고생했지. 공부란 걸 제대로 해본 것 같았어요. 우리 집은 분명히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저한테 대학 진학의 기회도 주고 그렇게 노력해 주셨던 걸 제가 땀 흘려 일하면서 공부하니까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정말로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 동시에 여기서 벗어나야겠다고 이악 물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한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다행인 건 대학교 졸업장이 있었기에 한국으로 대학원 유학생 신분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로비자는 아니긴 했지만 주말엔 근무 시간 제한 없이 근로 가능하고 평일엔 주 5일 20시간 근무가 제한이긴 했지만 그런 저도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건 가능하다는 게 한국 내 체류하는 베트남인들의 공통된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했던 거죠. 저는 일본에서 어렵게 모은 돈을 들고 드디어 한국으로 향했어요. 공항에 내렸을 때 느낌부터 달랐어요. 물론 낯설고 긴장됐지만 어딘가 모르게 여기서는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작은 기대가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처음 며칠은 적응 당황스러운 일도 많았어요. 간단한 주문 하나조차 버벅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헷갈리는 순간이 많았어요. 어쩔 수 없이 실수하는 것도 많았죠. 한국은 일본이나 베트남과 교통체계가 정대 방향이라서 그런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눈치 없이 서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런 실수 속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저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대부분은 서투른 저를 기다려줬고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손짓으로 설명해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물론 한국어를 전혀 못하면 사회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기 힘든 건 맞았어요. 일자리를 찾을 때도 어디를 가서 뭔가를 할 때도 한국어는 반드시 필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한국어만 할 수 있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를 사람으로 대우해준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작고 허름한 고시원방에서 한국어 책을 붙잡고 씨름했어요. 발음 하나하나를 따라하면서 외우고 쓰고 또 쓰면서 조금씩 한국어라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그리고 주위에 가야 하는 대학원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했죠. 수준 높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대학원 수업 덕분에 한국어 실력은 정말 빠르게 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일자리도 구했죠. 주말엔 바쁜 식당에 가서 하루 13시간씩 근무하고 평일엔 20시간 가까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무지에서도 한국어로 인사하고 업무 내용에 대해서 무난히 소통이 가능하자 한국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히 달랐어요. 일본에서처럼 일본어가 가능한 베트남이들을 대할 때처럼 그렇게 선을 긋지는 않았어요. 확실히 한국에서는 어색한 외국인이 아니라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동료로 대해줬어요. 제가 일하던 가게의 사장님은 제 서툰 한국어를 응원해줬어요.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동기부여도 해줬죠. 그렇게 말해주던 따뜻한 목소리를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일이 익숙해지고 생활이 조금씩 편해지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노력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나라라는 걸 말이죠. 일본에서는 언어를 몰라도 일할 수 있었지만 언제나 벽을 느껴야 했던 그 생활이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일인지 느껴져요.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 조금이라도 다가가려는 노력이 있다면 그 벽이 점점 허물어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이 힘들면서도 참 행복했어요. 힘들게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건 일본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확신하게 되었어요. 처음 어른들이 해준 조언처럼 일본은 외국인에게 문을 열어준 나라였어요. 언어를 몰라도 쉽게 일을 할 수 있었고 눈앞에 일자리는 많았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버티는 삶에 가까웠어요. 매일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사람들과만 어울리며 진짜 일본 사회 속으로는 한 걸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겪는 차별과 괴롭힘은 생각보다 훨씬 깊었어요. 그에 비해 한국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어요. 언어라는 높은 벽이 있었고 처음에는 서툰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때로는 차갑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배웠죠. 한국에서는 노력하면 다가갈 수 있었다는 걸요. 말이 통해야 마음도 통할 수 있다는 걸 직접 몸으로 느꼈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냥 그런 것도 다 괜찮고, 일본에 가서도 베트남 문화 속에 살면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면 일본을 선택할 수 있어요. 돈도 욕심이 없다면 정말 일본이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로 성장하고 싶다면, 진짜로 사람 대접을 받고 싶다면, 그리고 베트남을 떠난 것에 대한 의미를 진짜로 찾고 싶다면 반드시 한국을 선택해야 해요. 물론 한국이 진입장벽이 더 높아요. 그리고 반드시 한국어를 배워야 해요. 그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고생보다 평생 외국인처럼 소외되어 살아야 하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제발 언어를 못해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을 선택하지 말라고. 노력해야 하는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내 자리를 찾았듯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건 이 글이 누군가의 용기 있는 첫걸음의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고 말씀드리며 제 이야기는 마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